족보에 귀신을 올린 집안의 저주. 조선 후기 경상도 밀양 외곽에 남산을 병풍 삼아 터를 잡은 정씨 가문은 대대로 넓은 땅과 인심을 거느린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평온해 보이던 정씨 집안은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의 계보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본래 평민 출신이었으나 가세를 일으킨 3대 조정석만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른 나이에 병사하였고 이후로 그의 아들들이 점차 벼슬길에 오르며 양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족보에 빈칸이 있었기에 근본 없는 자식들이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사실 정석만은 젊은 시절 인근 사찰에 들어가 행자 생활을 하다가 환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속세로 돌아온 직후 만난 여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정석만의 출신 배경과 불분명한 혼인은 문중에서 꺼리는 이야기였고 결국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제때되지 못한 채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석만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계보의 단절과 정통성의 결연은 후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특히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정유에게 있어 이 공백은 단순한 결격이 아닌 뿌리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늦봄, 정유는 문중 어르신들이 모이는 회의 자리에 기어이 자신을 불러 세웠습니다. 밀양 정씨종 중의 좌수, 약정, 향반 노인들로 이루어진 회의는 대개 젊은 자손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정유의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정유는 반드시 절을 올리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아뢰입니다. 저희 가문은 수십 년간 분홍으로 살아왔고 저 또한 조상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허나 저희 가문 족보에는 중대한 공백이 하나 있사옵니다. 문중좌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또 그 말이냐? 네 증조 정석만 말이지. 정유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증조부 정석만께서는 젊은 시절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하시다 환속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부 여인과 인연을 맺고 자손을 두셨으나 정식 혼례도 없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증조부께선 족보에 등재되지 못하셨고 제 조부와 제 부친 또한 족보에서 밀려났습니다. 약정 어르신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다. 한데 이제 와서 대체 어쩌겠다고 매번 이 얘기를 들춰내는 것이냐? 말 그대로 내 조상 뿌리를 죽은 사람 하나 끼워 넣어 있겠다는 말이 아니면 더는 입에 올리지 마라. 그러자 정유는 미리 준비해온 초안 족보를 펼쳐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 하옵니다. 이번 족보 보각에 맞추어 한 인물을 저희 고조부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합니다. 이로써 문중의 혈통을 바로잡고 계보의 단절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연고도 알 수 없는 자를 우리 집안의 족보에 올린다는 것이냐? 너 정말 제정신인게냐? 정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연고 고인의 묘비에서 이름을 얻어오니가 있사옵니다. 정도상이라 하며 본래는 이 고장 사람도 아니옵고 후손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고조부의 양자로 삼아 족보에 올리고자 합니다. 제사를 제가 직접 받들고 향후 후손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고조부 양자로 올린다고? 내가 지금 조상을 꾸미겠다는 것이냐? 조상을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니라. 정유야, 내게 애틋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나 이건 선을 넘은 짓이다. 정유는 문중 어르신들 앞에 엎드리듯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문중의 분란을 피하고자 한 일이옵니다. 죽으니라 하여 뜻이 없는 것이 아니옵고 제가 그 묘소를 직접 관리하고 제사를 다한다면 그 또한 혼맥의 줄기를 잇는데 큰 하자는 없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순간 좌수가 길게 한숨을 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조부 정석만과 그의 아들이 족보에서 빠진 건
그 시절 환속자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선 때문이었다. 허나 그로 인해 세대가 이어진 가문이 족보의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지. 기이하긴 하나 그 정성을 무시하긴 어렵구나. 곁에 앉은 부사는 끝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 상이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오. 아무 무연고 묘비에서 이름 하나 베껴와선 감히 밀양 정씨로 입적하겠다고? 정유는 조금도 굽히지 않은 채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입적 사유엔 수양 입적이라 밝히고 후손 없는 고인의 재산은 제가 직접 지내겠습니다. 그 책임 또한 죽는 날까지 제가 지겠습니다. 문중 어르신 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허울만 중요하냐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좌수는 정유를 향해 눈길을 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몇 해지? 요사이 고을 수령들도 네 집안 눈치를 본다 하더구나. 하긴 그러니 제대로 된 족보 하나 없단 말이 떠도는 게 민망하긴 할 게다. 정유는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숙였죠. 예.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마음엔 차지 않지만 지금 네 힘과 지위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겠지. 대신 제사를 목숨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며 혹여나 나중에 그 이름이 문중에 누가 되는 날엔 족보에서 다시 빼버릴 테니 그리 알도록 하거라. 정유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수 어르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정시고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는 윤기가 흐르고 마루 밑엔 잘 말린 장작이 높이 쌓였으며 마당에는 여전히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중의 잔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졌으며 향촌의 사대부와 유지들도 이 고택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정유의 위상은 이제 가문 안팎을 막론하고 누구도 감히 깔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관직에서의 행보도 거침없었으며 고을 관하에서도 정씨 가문을 존중하는 눈치를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정유의 장남 12살 도연이 서당에서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유는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아이의 낯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무슨 꿈이더냐? 흰옷 입은 사내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미하고 눈은 분명히 마주쳤는데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서늘해서 아직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정유는 잠시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웃으며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글 공부에 지쳐 정신이 흩어진 게다. 내일은 하루 서당을 쉬도록 하여라. 도연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며칠 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평소처럼 책상을 펴고 사자소학을 읽던 중 갑자기 손에 쥔 책을 탁하고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놀란 하인이 달려왔고 곧 정유와 부인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연은 눈을 부릅뜨고 헛손질을 하며 책을 가리켰습니다. 글자가 모두 거꾸로 보여요. 까맣고 붉은 먹으로 써 있는 듯합니다. 정유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글자들이었고 먹도 검고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열이 올라 눕게 되었고 며칠 새 눈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릿하다고 했고 다음엔 그림자가 겹쳐 보인다고 했으며 끝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날도 의원이 집에 다녀간 뒤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고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죠. 안채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부인은 조바심에 연신 손끝을 꼬집으며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유는 의원을 불러 세워 물었습니다.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하거라. 중년의 의원은 사뭇 당황한 얼굴로 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하오나 방금 전 다시 살펴본 결과 도련님의 눈에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사옵니다. 각막도, 동공도, 맥의 흐름도 모두 정상입니다. 맥은 또렷하고 혀의 빛도 흐리지 않사옵니다. 그러면 왜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인가?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사오나 마음의 병 혹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연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심하게 충격을 받았거나 음향이 뒤틀렸을 경우에도 시각이 차단되는 사례가 간혹 있사온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눈에 아무런 병도 없는데 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의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진즉에 약을 써보았을 것이오나 이번 일은 제 손을 떠난 듯 싶사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혹 무당을 불러 귀신이나 사기의 징조인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사옵니다. 정유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면 이젠 누구라도 불러야겠구나. 무당이든 도사든 이 집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그제야 정유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월선. 밀양 읍내에서부터 몇 고을을 넘나들며 구슬해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떠돌 만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정유는 즉시 사람을 시켜 무당을 데려오게 했지만 마침 그녀는 일 때문에 출타 중이었고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유는 말없이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절망이 손끝으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죠. 이튿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정유의 둘째 아들 9살 도영에게 말이죠. 도영은 원래 장난기 많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형 도연이 병상에 누워있는 와중에도 마당을 돌며 나무가지로 칼싸움을 흉내내고 개울가에서 잠자리를 잡으며 해가 저문 줄도 모르고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하인들과 가족들은 곧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도영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택 뒤편 대밭 아래 묵은 우물가에 혼자 있었는데 말라붙은 도루물의 바닥을 쳐다보는 중이었습니다. 도영아, 거기서 뭐 하느냐? 이놈 해가 지도록. 달려온 유모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뻗자 도영은 갑자기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봤어요. 우물에 있어요. 그 사내가 날 불렀어요. 형님을 데려왔으니 다음은 나래요. 순간 유모는 놀라등을 곧게 펴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이내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쿵쿵 외쳤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어요. 형님도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흰 옷, 흰 옷, 웃지 마, 웃지 마. 하인들이 달려와 아이를 붙잡았으나 도영은 젖은 장작처럼 축 늘어진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흐리멍덩했고 누군가와 마주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끝내 시선을 주지 않았죠. 그날 이후 도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혀를 물고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 즈음 이상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면 아이가 웃으면서 안채 복도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나돌았고 낮에는 빈 방 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는 말도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고택엔 어쩐지 아침 해마저 빛을 머뭇거리듯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뚝 멎더니 문이 열리고 무당 월선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쉰을 넘긴 듯한 여인이었으나 발걸음엔 거침이 없었고 눈빛은 여느 사내보다도 강했습니다. 검고 흰 쪽머리를 단정히 틀고 붉은 무복 위에 백색 수건을 두른 모습은 마치 해를 이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절을 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를 부르니가 누구냐? 정유가 마루 끝에 앉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 정유요. 부디 아이들을 살펴주시오. 월선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마당을 훑더니 이내 안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사당 앞에 멈춰섰고 묵은 향 냄새가 섞인 바람을 코끝으로 들이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리고는 위패 쪽으로 다가가 하나하나 살피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손을 멈춘 곳은 정도상이라 쓰인 목패였습니다. 월선은 거기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등 뒤로 고개를 획 돌려 정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요? 우리 집 족보에 비어있던 자리를 잇고자 무연고 고인의 이름을 빌려 양자 삼아 올렸습니다. 위패도 정갈이 모셨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러자 월선은 피식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당을 탕 하고 맨발로 밟았습니다. 하인들은 놀라 움찔하고 물러섰고 그녀는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자로구나. 제사란 그 밥을 받아 모실 그릇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그릇도 없는 자리에 밥상을 차려놓은 셈이야. 그 자리에 정말 누가 앉아있긴 하더냐? 월선은 눈을 치켜뜨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너희 장남은 눈을 잃었고 둘째는 실성했지? 그것은 그 위패, 그놈, 죽은 줄도 모르는 그놈 때문이야. 그놈은 살아생전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놈이었는데 그런 것을 조상이랍시고 떡하고 모시고 있으니 탈이 안 나고 배겨? 정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족보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문의 이름을 잇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 이름을 잇기 위해 너는 다른 혼을 들여 앉혔다. 족보는 살리되 자손은 죽이고 제사는 지내되 받는 이는 악귀가 되었지. 어찌 이게 제사냐? 어찌 이게 가문이냐? 월선은 위패를 똑바로 응시한 뒤 정유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자의 이름을 앞세워 죄를 올린 것, 그 자체가 문제였느니라. 당장 위패를 걷어치우고 그 묘소로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묻고 달래야 할 때니까 말이야. 다음 날 해가 저물 무렵 정유 일행은 대밭 아래 묵은 우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이름조차 모른 채 세워진 허름한 무연고 묘가 있었죠. 월선은 그 앞에 천을 깔고 앉았습니다. 청색 수건을 새로 동이고 붉은 치마를 단단히 여민 뒤 검은고 소리처럼 울리는 낮은 가락으로 진홍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는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싸들고 온 위패는 천으로 덮인 채 묘 앞에 가만히 놓여 있었는데 진홍가를 모두 부른 월선이 그것을 들더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월선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혼은 자리를 찾았으니 묘비 없는 무덤에 돌 하나 올리거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니라. 월선의 말에 정유는 작은 돌 하나를 무덤에 조용히 얹고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채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께서 눈을 떴다옵니다. 정유는 믿기지 않는 듯 얼어붙었고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이 함께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도연이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여요. 햇빛도 바람도 어머니 얼굴도. 정유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도연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떨려 아무 말도 이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무렵 안채 뒤편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둘째 도영이 마루 끝에서 혼잣말을 멈추고 제 발로 부엌에 내려와 밥을 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던 아이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정유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들이 말이죠. 사실 그가 그렇게까지 애써 족보를 채우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자로서 근본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죠. 조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족보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 양반 사회에서 한 사람의 격을 결정짓는 약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족보를 억지로 채우는 일이야말로 참된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후로 정유는 더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허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빈줄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또 다른 거짓을 쌓아 무너지는 집안이 되는 일은 없게 하리라 다짐했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